정창수 소장님의 발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산 없다면서 쌓아놓는 지방정부 예산, 눈 감은 정부라는 주제의 발제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입니다. 원래 이게 재정 정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견제와 감시와 통제라는 측면에서 하나가 있고, 정책 결정자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재정 정보가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많이 노력했지만 아직은 정보의 수준까지 조금 못 미치는 측면이 많이 있다. 그것이 이번 지방재정의 문제도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솔루션까지 제시되는 지식의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거기서 지금 이 우리나라가 뭔가 그 3만 달러에 맞지 않는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PPT에 보시면 그 예산이 부족한가 했을 때, 그 지방정부 예산이 19년 결산 기준 66조의 잉여금이 있습니다. 왜 19년 결산 기준이냐면 20년 결산서를 아직도 행안부는 모으고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2호조 시스템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거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표시할 뿐 결산이라고 하는 어떤 행정적 절차나 이런 것들을 표시하지 않고 있고요. 아마 연말쯤 되면 지방재정 영감이 나오면 좀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아마 다음 주쯤에 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가지고 전국 지자체 결산서를 다 다운받아서 수공업적으로 이제 정보를 만드는 그런 단계에 있음을 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18년, 19년에 특히 18년에 지방재정에 잉여금이 많다는 저희 보고서 때문에 그 기재부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마치 이제 그 지방이 원흉이다, 경제 침체 원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서 그 부분 때문에 대통령까지도 이제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18년 말에 대대적인 그 혁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잉여금이 크게 증가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 잉여금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잉여금이 66조인데 19년 결산 기준으로 재정 안정화 기금에 5조를 넣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4조 정도 더 증가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예년보다는 증가폭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상황이고요. 그 뭐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 18년 결산 이 내용을 가지고 그 경기도에 있는 모 지자체는 잉여금이 거의 절반쯤 됐는데 그 이해찬 대표에게 불려가서 아주 호되게 이제 이렇게 경고를 받은 다음에 주마다 집행률 점검회의를 해가지고 50%를 15까지 낮추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지방에 이렇게 60조에 당하는 잉여금이 있는데 이 중에 잉여금 중에 절반은 순생이 잉여금이고 절반은 이월금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월금은 쓰려고 했으나 이제 그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고 순생이익금은 아예 쓸 곳이 정해져 있지 않는 순수하게 남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가려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월금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가장 지금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거나 못 쓰거나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중앙으로 가면 그 여유재원이라고 불리면서 229조가 있는데요. 중앙과 지방의 차이는 지방은 이런 상태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중앙은 이거를 기금에다 옮겨놓고 그 관리하고 있는 정도의 차이, 이런 게 지금 현재 중앙과 지방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 알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지방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는 차이 정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으로 가면 저는 이제 공공기관도 지금 우리가 이 중앙정부의 어떤 일들을 위탁받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미 20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이 725조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의 관련된 지원 예산은 100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재정이 그 중앙정부의 재정보다 훨씬 크다. 저희 사회보험 그 지출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그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재정의 3대 기능이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제안정비 성장인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경제안정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왜 돈을 안 쓰는가, 기재부가 뭐 정치적으로 어떻고 이런 것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기재부의 역할이 절약자 입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따가 뭐 박정수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하겠지만 이 기재부의 개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혁신이라든가 또 내지는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재부 혁신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 단순하게 지금 이 부분들이 일부러 안 쓰고 이런 걸 넘어서서 시스템적으로 절약자 입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재 기재부의 상태가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대부분의 부처나 시민들은 소비자 입장에 있는 이런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 수문장 역할을 하는 총괄 부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지금 지금 지출구조 조정을 말하기에도 좀 굉장히 민망하게 신규 예산이 지금 매년 올해가 1.4였고 작년에 1.7, 재작년에 0.3 이렇게 수준이 1.1%대를 신규 예산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에 와서도 국회에서도 수정률이 1%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헌법이 나중에 개정된다면 최소한 일본 정도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할 권한이 있다든가 정도까지는 진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가 예산에 관해서 거의 권한이 거의 좀 매우 적은 가장 주요 국가 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수정률조차도 기재부에서 수정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국회에서 실제로 삭감하는 퍼센티지 0.34%다. 저희 연구소가 매년 어떤 사업을 했는지도 다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재정의 할거주의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복잡한 재정 구조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 기재부 산하에 있는 재정정보원에서 이제 보낸 자료인데요. 너무 복잡해서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저도 기재부에 최근에 강의를 몇 번 갔었는데요. 기재부도 총괄과나 이쪽 아니고서는 전체 구조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좀 확인하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총괄과장이나 이런 분들 빼놓고는 그래서 그러면 일반 부서는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일만 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재작년에 우정사업 그쪽에서 이제 왜 택배 노조 우정 쪽의 택배가 파업을 해가지고 1,000억을 주기로 했었는데 정부에서 돈이 없다고 500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체국 예금 특별회계나 우편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보험 특별회계 이런 것들이 다 칸막이가 쳐져 있어가지고 이쪽에서는 금융 쪽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남고 있는데 그 돈을 계속 공작기금에 이런 쪽에 예탁을 할 뿐 이쪽 실제로 우정사업본부 4만 명이 넘는 그 공무원들이 하는 곳에는 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칸막이를 안에서 그런 게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 이런 것들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금들로 들어가면 더 자세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이 기금을 이렇게 여유자원을 계속 축적하면서 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은닉된 팽창이고 그리고 기재부와 해당 부서가 같이 이해를 공유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여유 자금을 운용을 해서 좋고 그 부처는 자기 돈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이제 할거주의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개발 예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정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3만 불 정도 되면 그 3만 불 되는 국가들의 경제 투자 비용 예산이 많은 나라가 10% 정도고 적은 나라는 5%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15까지 줄었다가 다시 최근에 18, 9까지 늘었습니다. 경제 투자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구조와 예산이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같이 바뀌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은 이렇게 좀 복잡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벌써 시간이 8분이나 됐기 때문에 몇 가지 이거 말씀드리면 하나는 재정 자립도와 자주도의 역설입니다. 왜 자꾸 이제 언론에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왜곡시키려고 자립도 자주도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늘어날수록 자립도와 자주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체 세입이 그만큼 못 따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자립도와 자주도의 어떤 역설이 존재하고요. 근데 교부세 역설도 부족한 재원을 교부세로 채워주는데 똑같이 채워주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식으로 최대한 20%까지는 조금 더 노력하는 지자체가 더 가져가거나 이런 조금 등수가 바뀌지 않는 이런 차별은 최소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특정 보조금인데요. 그 보조금으로 또 이제 유인을 합니다. 복지 같은 경우에는 보조 비율이 거의 70% 육박하기 때문에 지방 재정의 타격이 크지 않는데 경제 분야에 관련된 보조금은 20, 30%밖에 안 돼서 그 보조금으로 인한 재정의 어떤 그 어려움이 지금 존재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방재정 구조는 그러다 보니까 그 경기, 서울, 경북 이런 수순으로 지금 쭉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혁신 이런 것들은 여튼간에 지금 통계가 권력인데 GRDP나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기준이 광역에서 제대로 좀 측정이 안 되고 그나마 GRDP 자체도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어느 정도 수준인데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당연히 안 세워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이 인구 성장률인데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데 대부분의 도시계획은 아직도 인구가 10년 후에 평균 25% 증가하는 것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과다한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잘못된 그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서 예산 낭비의 어떤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하고 사회조사 보고서를 만들게 했는데 사회조사 보고서와 예산은 거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10분 됐기 때문에 좀 넘어가면요. 이것만 한번 보시면 지난 6년간 전국 지자체 인구가 는 곳이 있고 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곳이 시골의 군이 아니라 시지역 그리고 자치구들입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저기 부산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11%가 지난 6년간 줄었는데요. 이걸 11년으로 늘리면 25%가 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인구 감소가 아니라 그 지역 내 도시개발 때문에 이주해서 그곳이 이제 황폐화되는 이런 문제들인데요. 그래서 도시 재생이나 이런 문제, 빈집 문제가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시골의 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거는 컴팩트 시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해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증가는 그것에 비해서 그 적게 증가한 곳이 11%, 많이 증가한 곳 200%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솔직히 저는 이제 예산 문제보다는 이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건 예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방의 자치의 권한과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3대 거짓말, 예산이 없다, 우리가 소위 특별히 따왔다. 예산이 사실은 교부세나 이런 제도 때문에 지역에 어찌됐든 간에 그 더 많이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표 관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실제로는 재정이 어려운 문제는 복지 예산의 증가 때문이 아니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복지 예산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쓰는 재정에서 비중은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도시개발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산업단지 이쪽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그 지방 산단이 1,350개가 있습니다. 그 구청에는 없기 때문에 시군에 주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잉되게 지역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획일적으로 과잉되게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뭐 재정 분석 진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행안부가 계속 지금 20년 넘게 등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거의 그 잘 참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 현역 공천을 할 때 이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한 10점이라도 감점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지자체에서 자신들의 재정 상태에 어떤 현황에 대한 관심들이 아직 부족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이제 뭐 이 부서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이제 뒤에 또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톱다운 제도 그리고 성과관리 제도, 국가지정 운영 계획을 했었던 참여정부 시절의 어떤 혁신 프로그램이 다시 좀 회복될 필요가 있겠다. 좀 더 발전된 형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독일의 길, 일본의 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독일이 저 지점들을 보면 위기가 닥쳤을 때 독일은 과감하게 재정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위기를 넘기고 다시 부흥을 했을 때 뭐 채권이나 이런 국채 것들을 갚게 되고 저기 앞에 부분은 통일, 그 뒤에는 이제 금융위기, 이번에 코로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길은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로 가는 건데 뒤쫓아가면서 복구하는 일본식 찔끔 복지를 하는 나라들은 이제 일본은 저렇게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걸 국채 증가율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결론은 총괄 기능의 강화, 중앙이든 지방이든 공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칸막이를 통합하고 적극적인 촉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시스템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그 사례로 들어드리면 그 대규모 공기업 사장님과 얼마 전에 이제 이 좌담회를 했는데 누군가가 이걸 기획하고 관료적인 질서가 기획하고 이 나쁜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 차라리 다행일 것이다. 그 사람만 바꾸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 각 관료 부서들이 제각각 할거주의에서 그 생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움직이는 게 더 힘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이런 총괄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잘못 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아예 안 쓰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점, 그리고 예산의 관료주의화가 심각하다는 정창수 소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